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둘째 날인 오늘 귀성길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돼 더 많은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가 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태영 기자, 지금은 정체가 좀 풀렸습니까? 네, 귀성길 정체는 오후 1시쯤 정점을 찍고 점차 풀리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들도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구간 교통 상황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부근을 지나는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원활한 모습입니다. 호남고속도로 광주 부근은 순천 방향으로 아직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요금소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귀성행렬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낮 한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 3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2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좀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도 아니 좋죠.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이는데 좋죠. 네.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6시간 정도? 이제 손주 보러 올라온다는 마음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 보는 그 재미로 이제 기분이 좋았어요. 한국도로공사는 저녁 8시쯤엔 정체가 모두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차량 603만 대가 이동하며 정오쯤 가장 극심한 정체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류태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이긴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도심에서 명절을 만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인기였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연휴 풍경 담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이 빠르게 날아가 관역에 꽂힙니다. 남산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전통 문화를 즐겼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워왔던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석을 앞두고 평소 즐기기 어려운 민속놀이 체험도 펼쳐졌습니다. 딱지를 힘껏 내리치며 대결을 벌이고 제기를 높이 차올리며 즐거워합니다. 어른들도 통 안에 화살을 던져 넣는 투호놀이에 잊었던 동심을 떠올립니다. 어릴 때 추억도 많이 나고요. 예. 지금 애들과 같이 또 올려서 하니까 또 색다른 기분이 됩니다. 더운 날씨를 피해 어린이들은 실내에서 송편빚기 체험을 즐겼습니다. 작은 손으로 쌀가루를 반죽하고 콩을 넣어 속을 채웁니다. 호박 모양, 하트 모양, 웃는 모양까지 다양한 송편을 정성스레 빚어냅니다. 호박하고 하트 모양하고 그냥 일반 모양. 오늘 만든 거 가족들이랑 함께 같이 먹고 싶어요.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다 보니 안타까운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지인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 사고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사고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전북 정읍의 한 사거리.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온 흰색 승용차가 신호등 기둥을 그대로 들이박습니다. 잠시 후 기둥이 쓰러지며 떨어진 신호등이 교차로를 지나는 택시 위로 그대로 떨어집니다. 오늘 새벽 3시 16분쯤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곳 전봇대가 도로 쪽으로 쓰러지면서 택시를 덮쳤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다쳤고 음주운전을 한 20대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술을 드시고 받은 거예요. 그 운전하시던 분이 술 취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게 넘어지면서 택시를 덮친 거죠. 오늘 오전 11시 55분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에서도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한 대 엔진 쪽에서 불이 났고 바로 앞에 있던 차량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조금
조금 전방을 주시 테마를 한 것 같아요. 차량 엔진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두 번째 차량하고 세 번째 차량이 전소가 됐죠.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서도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이 조수석에 계시던 분하고 뒷좌석에 계시던 분이 좀 많이 다치셔서 심정지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서와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면서 추석 특별 방범, 구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2 상황실에 앉아 무전기를 켠 윤석열 대통령이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자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들이 아주 편하게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을 맞아 경찰과 소방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헌신에 국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112 신고가 14만 건에 달하는 관악경찰서에서 추석 특별 방범 대책을 보고받은 뒤 관내 CCTV 현황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요건 관할 그리고 구급처리 현재 위치. 윤 대통령은 이어 강서 소방서로 이동해 구급 상황 관리 현황을 점검했고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강서 소방서 화이팅!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한 장애 아동센터에서 간식 배식과 청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실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통령실은 사회수석실을 중심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해 응급의료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 문을 연 응급실과 응급 환자 발생 현황, 특별대책 적용 상황을 매일 취합 중인데 현재까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치권은 연휴에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중재 역할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의료계 인사들을 비공개로 접촉했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찾아 종교계가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에 나서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하고 이해 당사자만 다 얘기를 하니까 입술 없이 이빨이 붙이는 겁니다. 종교계 어른들이 좀 나서주시는 게. 진우 스님은 연휴가 끝난 뒤 정부와 대화를 해보겠다면서도 양쪽이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료 정원을 몇 명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원을 어떻게든 좀 늘리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가 점진적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의료계와 비공개 접촉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텃밭인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자리를 놓고 맞붙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당의 후보를 향해 자격 미달이라거나 이삭줍기 공천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전의 곡성군수들이 못했던 공약입니다. 어느 후보가 더 나은지를 겨뤄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이삭줍기 한 데 이어 난데없는 네거티브 공세까지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선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군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정치권의 깊숙한 뒷얘기를 짚어보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국회 상임위 법안보다 쇼츠입니다. 이 짧은 동영상을 쇼츠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법안보다 쇼츠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소위와는 달리 전체 회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되는데요. 상임위 중에서도 여야 대립이 격한 법사위와 가방위의 경우에는 전체 회의가 끝나면 이 하이라이트 영상 쇼츠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만들어집니다.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회자된 쇼츠에 담긴 장면들 직접 한번 보시죠. 존경하는 데다가 또 존경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서 함부로 소리를 질러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의뢰했잖아요. 어디서 싫해? 당신은 몇 살인데? 다시 5분 주세요. 아이 그래도 5분 드립니다. 이게 정청래 위원장과 다른 점입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역시 그 정책과는 거리가 좀 먼 얘기들인데 조회수가 잘 나옵니까? 네, 방금 보셨던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영상은 2주 만에 조회수 106만 회를 넘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영상은 한 달여 만에 조회수 7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면 의원들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지자들로부터 호응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길을 끌려면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없는 소위에서는 비교적 조용히 논의를 하다가도 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 전체 회의에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나절씩 상임위 회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국민들 거의 없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법안 심의보다는 이 쇼츠로 만들어질 만한 거친 공방에 주력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에는 현재 16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외에는 아직까지 전체 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는 쇼츠에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찬설이 맡고 있는 원희룡입니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찬설이를 맡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설이, 특히 찬설이는 최근 원 전 장관이 지인들에게 춘석 인사를 보내면서 언급한 문구인데요. 전체 메시지 한번 보시죠. 원 전 장관은 바위 틈에서 찬설이를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산국이 피는 가을, 다시 뛰겠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서 당대표 경선에서도 낙선하며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 바위 틈, 찬설이는 자신의 처지를, 또 그런 상황에서도 꽃을 피우는 산국은 자신 스스로를 비유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 활동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최근 대통령실을 찾았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네, 원 전 장관 이달 중에만 2차례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에게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의료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개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원 전 장관이 정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그 네거티브 그 모습, 거기서 그 모습을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원 전 장관 스스로도 최근에 이 전당대회 기간에 보였던 모습을 만회할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는 합니다. 당분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공직을 통한 복귀 방안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용산행을 이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복귀하느냐가 여권 내 차기 주자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데 관건이 될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어젯밤 북한이 오물풍선 50여 개를 남측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포했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도발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뭘 노린 것인지 김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젯밤 오물풍선 50여 개를 살포해 이 중 1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풍선을 띄우는 것이 우리 군에 관측됐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 또다시 수도권에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북한이 추석 연휴에 맞춰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건 풍선 피해로 인한 피로도 누적과 남남 갈등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여론이 갈리거든요. 왜 막지 못하느냐?
소량으로라도 지속적으로 보내면 이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강화도에서는 대남 확성기로 불쾌한 소리를 트는 소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귀신 나오는 소리, 음산한 소리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주들 와서도 저희 무슨 소리냐고 자꾸 물어보죠.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불안감을 키우고 민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이전에도 설과 추석 명절을 즈음해 도발을 반복했습니다. 2년 전엔 설 연휴 하루 전인 1월 30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했고 2019년 추석 연휴 직전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한 데 대해 러시아에서는 나토와의 정면 충돌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지원을 더 늘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불에 그을린 자동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구겨져 있고 건물이 골조만 남겨둔 채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키이우 공습 때 러시아가 북한제 화성 11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겁니다. Одна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сьогодні, на жаль, убила на Київщині 2 людей, батька з сином.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말부터 키이우와 도네츠크에서 발견된 북한 화성 11형의 잔해를 공개해왔는데 우크라이나 군 정보 최고 책임자는 현재 러시아 동맹국 중에서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는 북한이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친정부 성향 매체는 최근 안보수장 쇼이구의 방북이 나토와의 전면 충돌을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나토를 적으로 돌린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공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으로서는 자기네 스스로 군수공장도 돌리고 또 무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으려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나토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독일이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이 된 것도 북러 군사 밀착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통일TV라는 채널이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로 송출이 중단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라온 영상만 400개가 넘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지만 수년째 행정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송출이 중단된 통일TV 채널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북한 의사들을 미화하는 조선중앙TV의 영상물을 소개하고 자기의 피와 살도 소슴없이 바치며 온갖 종성을 다해서 마침내 기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진행자들은 야간 노동에 동원된 북한 청년 돌격대 이야기도 전합니다. 근데 청년동맹에서는 이 야간 지원 활동을 청년들의 의무이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해 1월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통일TV 송출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통일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전히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400개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밖에 없다. 어떻게 이게 방송이 되냐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하면 관련 소위 심의를 통해 유튜브 이적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심위는 지난 한 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북한 찬양 등의 사유로 2,300건이 넘는 게시물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삭제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마치나 그 체제가 우월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TV조선은 통일TV 측에 송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린 이유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값이 10개월 넘게 폭락해 더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건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이승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의 논 위로 트랙터가 지나갑니다. 잘 익은 벼가 맥없이 짓밟히고 갈립니다. 농민들은 10개월째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농민들이 지금 논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실제 쌀 한 가마니인 80kg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0만 원 선이 무너지더니 이달 초엔 17만 5천 원 선까지 폭락했습니다. 90g짜리 공깃밥으로 따지면 200원에 불과합니다. 농민들은 기름값과 생산비 등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은 12년 전으로 돌아갔다며 풍년에도 웃지 못합니다. 막상 풍년이 들어도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 좋은 말이 이제 의미가 퇴색이 됐고요. 농민들은 정부의 대응 부실도 지적합니다. 정부가 올해 11월 말까지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기별 매입 물량을 정하지 않아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안정화될지 의문스럽다는 주장입니다. 또 국내 쌀 소비량의 10%에 달하는 외국 쌀 의무 수입 물량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농민들의 그 가슴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는. 농민단체가 투쟁을 계속할 뜻을 내비치자 농림부는 재고는 많은데 쌀 소비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라며 공공비축민 매입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수근입니다. 명절에 고향을 오가면서 휴게소에 들러 요기하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자 또 추억인데요. 이제 그 재미를 즐기는 것도 부담스러울 만큼 휴게소 음식값이 비싸졌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40% 정도 뛰었다는데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목의 휴게소. 고향 가는 길 배를 든든히 하려는 이들로 붐빕니다. 친척 누나를 만나러 이제 광교에 가는 길에 좀 허기진 배를 달래고자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는 10,000원 아래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순두부하고 뚝배기 불고기하고 김치찌개 6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우동하고 뭐 어묵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을 들여다봤더니 4년 새 20% 가까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가가 6,623원으로 가장 많이 오른 우동류는 매해 명절마다 가격이 뛰었고 돈가스류도 21%가 넘게 올라 유일하게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비빔밥도 10,000원이 코앞입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 추석 연휴 기간 휴게소에서 쓴 평균 금액은 한 사람당 16,582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0% 넘게 뛴 수준입니다. 판매업자들은 자릿세와 재료값을 감당하려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월세가 비싸거든요. 재료값은 물가가 100원이 올랐다거나 이쪽에서 올라갈 때는 500원, 소비자 급이 되는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음식값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핫도그와 떡꼬치 등 인기 간식에 한해 평균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내일부터는 신임 심우정 총장 체제가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면서 처분이 미뤄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임기 시작과 함께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수심이 역시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지만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불기소 처분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일한 기준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사건이지만 김 여사가 손 씨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기소 여부가 검찰 조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수사도 야권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심 총장은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 취임식을 갖고 주요 사건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혼란스러운 중심에는 광노현 후보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가 인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인사가 선거 보전금 30억 원도 반납하지 않았으면서 다시 교육감을 하겠다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늘은 송민선 기자가 교육정책 대신 광노현이란 세 글자가 중심에 선 교육감 선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12년 만에 선거 무대에 다시 나온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윤석열 정치검찰과 정권 탄핵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의 재등장에 여야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레슬링에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상대 후보를 2억 원에 매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잃고도 어떻게 재출마하냐는 비판이 커지자 그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정원의 심리전 공작 대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특별 사면을 받고 피선거권이 회복돼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도덕성 논란은 진보 교육계에서도 잇따르고 있고 특히 선거 보전 비용 35억 원 중 30억 원을 미납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죠.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보전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세금이니까요.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후보도 정책도 공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전 재산을 강제 집행당했고 그래서 5억 정도의 아마 비용을 보전한 거 반환한 걸로 돼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연금의 일부를 꼬박꼬박 압류당해서. 그럼에도 거세지는 후보 사퇴 압박에 그가 내세우는 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부당한 압력과 정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유권자들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깊어지는데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글을 올리는 일부가 있어 문제죠. 그런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추가로 의사들의 신상털이를 예고해 논란입니다.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을 향해 헛짓 그만하라는 조롱까지 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실 복귀 의사 명단이 올라온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는 복귀 의사들에 대한 제보가 쌓였지만 아직 반영을 안 했다며 앞으로 추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수사당국도 조롱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전공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생사람 잡는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한 겁니다. 자신은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라며 의사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여러 명 있을 거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이 그걸 모르고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래부터 별개였어요, 처음부터. 플랫폼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복귀 의사 블랙리스트는 크게 3개로 지난 3월 등장한 참의사 리스트, 7월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새 명단입니다. 각각 플랫폼과 내용도 달라 여러 명이 관여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에 더욱더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유튜브나 쿠팡 등에서 구독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주력 서비스를 가입하면 다른 서비스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곤 합니다. 언뜻 고객에게는 이익처럼 보이지만 끼워 팔기로 볼 소지도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5년째 쓰고 있는 문지성 씨.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 뮤직도 추가 요금 없이 쓸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같이 보게 되니까 오히려 좀 더 음원 사이트도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강점 덕에 최근 유튜브 뮤직은 업계 선두였던 국내 회사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도 한 달 7,000원대인 와우 회원에 가입하면 쿠팡 택배비와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인 셈입니다. 수요를 유도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하거나 품질이 더 좋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와 쿠팡 모두 끼워 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강제했다는 이유입니다. 정당한 거래 상황에 이제 반하게 다른 상품이나 용역도 구입하도록 강제할 경우에 끼워 팔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지금 당장은 소비자에게 혜택일 수 있지만 이른바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업체를 고사시킨 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유튜브와 쿠팡 모두 올해 이용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곧 유튜브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최종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권 다툼을 이어가고 있죠. 이번에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공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인데 사회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뉴진스 멤버들이 30분간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매니저님 한 분이 저를 지나가셨어요.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제가 다 질리고 보이는데. 자, 그러니까 하이브 소속의 한 매니저가 한이 앞을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시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뉴진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이는 또 새로 취임한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너무 늦었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면서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한 뉴진스 팬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넣었고 한 시민단체도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여기에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매뉴얼과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뭐부터 따져봐야 합니까? 먼저 연예인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누군가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종속돼 있는지를 본다고 하는데요. 대형 아이돌 가수들의 전속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의 용역계약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종속관계가 사실상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돌 등 연예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판례도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당한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시하라고 한번 말한 게 사실이어도 추가 정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뉴진스 멤버들은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유계약직 골프장 캐디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숨진 사건에서 사업주가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선 연예인에 대해서도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생기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본인, 고용주가 노동기관의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기도 하는데 우리는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뉴진스 사태로 이번 이 문제를 따져보긴 했습니다만 제도의 미흡한 점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이어 장남까지 이민자 비하 발언을 하면서 논란입니다. 또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텃밭 대신에 공화당 우세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찾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시의 폭탄 테러 위협에 대해 묻자 또 이민자들을 겨냥합니다. I don't know what happened with the bomb threats. I know that it's been taken over by illegal migrants, and that's a terrible thing that happened. Springfield was this beautiful town, and now they're going through hell.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이 콜로라도 오로라시를 장악했다는 루머로도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트럼프 주니어도 아버지의 이민자 때리기에 가세했는데 IT의 평균 IQ를 언급하며 IT 이민자의 지적 능력을 비하했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소도시와 농촌 지역 백인층 표시 먹기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 교육을 안 받은 고령의 백인 노동자층 거주지인데 경합주 승부처로 떠오르자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3 days ago, Donald Trump and I had our debate. You'll remember that night I talked about issues that mattered to families across America. 두 후보의 추가 토론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다음 달 1일 예정된 부통령 후보 토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인 흑수저 출신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과 편한 동네 아저씨 이미지의 팀 월즈 주지사는 정치 경력도 극명하게 달라 초박빙 양상의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유럽 중부 지역에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에서는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져 사상자가 속출했고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는 9월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강둑이 터지면서 마을 전체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동원해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저기압 폭풍 보리스 영향으로 루마니아 동부에서 홍수로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Așa, a venit frigiderul peste pat și n-am putut să mai ies. Și am țipat toată noaptea până a venit niște oameni și m-au salvat de acolo. 루마니아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독일 남부 등 유럽 중부 전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체코와 폴란드를 지나는 강이 범람하면서 두 나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체코 북부 5만 1,000가구가 정전됐고 철도 수십 개 노선이 중단됐습니다. 수도 프라하에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 방벽이 설치됐습니다. Bohužel také musíme očekávat na některých tocích 50letou až 100letou nebo i více než 100letou vodu. 같은 시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에서는 고도 1000m 이하 저지대에 1m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9월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례적인 폭설에 가축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중해 습기를 먹은 기단이 다음 주 초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인근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기아나 삼성 등 전통적인 인기팀들이 선전한 데다 여성 팬들이 늘어난 게 한몫했습니다. 구민선 기자입니다. 경기장 주변이 입장하려는 팬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인천, 광주, 부산 등이 만원 관중으로 들어찬 KBO 리그가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지금 이게 아니면 또 언제 풀겠어요. 그래서 시간 다 맞춰서 저희는 이번 추석은 야구 목표로 하고.
1995년 처음으로 5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2017년 종전 최다인 8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역대급 폭염에도 관중 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30도가 육박하는 더위도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기아, 옛 명성을 되찾으려는 삼성 등 전통적인 인기 구단들의 선전과 국제적인 명성까지 얻은 한국 야구 특유의 응원 문화가 팬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멀리까지 응원 왔는데 삼성이 최근에 성적도 좋고 해서 20, 30대 여성 관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흥행의 큰 이유입니다. 원정 팬들이 이렇게 더 크게 부르는 응원가라던가 이런 게 일단 희열이 진짜 있고 시즌 막판 역대급 순위 싸움도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옥태곤의 연타석 홈런, 김영웅의 만루 홈런 등 양팀 합쳐 홈런 8개가 터진 문학구장에서는 SSG가 삼성을 14대 9로 누르고 5위 두산을 2게임 차로 압박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동해안에 최대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대 6m 안팎으로 거세게 일겠고요.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23도, 전주와 부산 26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3도, 전주와 광주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늦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추석 당일인 화요일 오후에 소나기가 지난 후 구름 사이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IT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죠. 해리스 후보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냐는 듯 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듣는 순간 논란이 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고 이민자 문제가 이슈인 미국 사회에서 저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파장이 있을 건 분명했습니다. 트럼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토론 사회자가 그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하더군요. 쉽게 말해 트럼프가 거짓말한 것이 바로 들통난 셈입니다. 양극화된 미국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중도층 표심이 저 말 탓에 우르르 떨어져 나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선 전국도 아닌 우리 정치권은 난데없는 계엄 얘기로 시끄럽습니다. 야당 지도부 말고는 딱히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제1야당이 끊임없이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비현실적인 얘기를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미 대선 토론 사회자 같은 장치가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